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술잔이 돌면요.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술은 입막음이었고 걔가 며느리로서 마지막까지 참아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영정 앞에서 제 처남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형수, 한 잔만 받아요. 형수만 조용하면 다 끝나요. 장례식장에서 다 끝난다는 말은 보통 고인을 보내는 마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날 그 말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이 끝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정설인 36, 두 아이 엄마입니다. 직업은 출장 뷔페 매니저예요. 행사장에 가서 테이블 세팅하고 손님들 동선 정리하고 술잔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저는 술을 냄새로 먼저 알아챕니다. 술이 위로인지 술이 폭탄인지. 그날 장례식장 술은 처음부터 폭탄 냄새였어요. 시댁에 들어간 지 9년, 저는 며느리라는 말이 이렇게 폭력적인 단어인지 결혼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참는 거야. 며느리는 입이 무거워야 해. 며느리는 집안 망신시키면 끝이야. 저 말들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 말을 가장 많이 주입한 사람은 처남이었습니다. 처남, 이름은 강도윤. 제 여동생 남편이에요. 네. 이상하죠. 며느리인 내가 왜 처남에게 휘둘리냐고요. 그 집은 원래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서로의 목을 조르는 집. 웃는 얼굴로 술잔을 권하고 뒤에서는 사람을 거래하는 집. 사건이 터진 건 시아버지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한기철 씨는 동네에서 술 좋아하기로 유명했어요. 낮에는 점잖은 척, 밤이면 소주잔을 들고 인생이 어쩌고 떠들던 사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술을 사랑하던 사람이 술 때문에 간이 망가졌고 결국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많다는 건 고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집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을 많이 알았고 그 사람이랑 돈도 많이 엮였거든요. 저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매번 모욕을 당했어요. 며느리야, 술 한 잔 따라. 며느리가 술을 못 따라? 애 키우면서 뭘 배웠니? 너희 친정은 술자리도 예절이 없냐? 그런데도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제 어깨를 잡고 말했거든요. 설이나,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자. 설이나, 장례 치르고 나면 편해질 거야. 편해진다. 그 말이 그날 정말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날 밤 제가 깨달았어요. 편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구나. 장례식장 상주 대기실. 밤 11시를 넘기자 술상이 본격적으로 차려졌습니다. 누가 먼저 가져왔는지 몰라요. 위스키 한 병, 소주 몇 박스, 맥주, 그리고 안주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시작이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서는 울다가도 술상이 차려지면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영감,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떡하니. 자, 다들 한 잔씩만 하고 가요. 영감이 좋아할 거야. 좋아한다. 죽은 사람 핑계로 산 사람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말. 남편 한도주는 상주 한 장 차고도 술잔을 계속 받았습니다. 얼굴이 벌써 빨개져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당신 적당히 해.
내일 발인인데 남편이 내 눈도 안 보고 말했어요. 설이나, 지금 분위기 깨지 마.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보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그때 처남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정장, 눈빛 반짝, 손에는 봉투 묶음. 도윤은 들어오자마자 상주석으로 가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 고생 많으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챙길게요. 우리 가족. 그 말이 도윤 입에서 나오면 늘 불길했습니다. 도윤은 상주 대기실 한쪽에 앉아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 봉투들. 원래는 상주와 직계가족이 함께 확인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선 늘 도윤이 했습니다. 처남이요. 저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준아, 왜 부의금 정리를 도윤이가 해? 남편이 술잔을 들고 대충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꼼꼼하잖아. 그게 맞아? 설이나 오늘은 그냥 넘어가. 오늘은 그렇게 제 인생이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도윤은 봉투를 세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자연스럽게 손짓했어요. 형수, 잠깐.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 눈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대기실 밖 복도로 나오자 도윤이 바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형수, 오늘 술 좀 받으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장례식장인데. 도윤이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이니까요. 다들 술 받아요. 나는 술 못 마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가까이 왔습니다. 형수,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도윤이 주변을 한번 훑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형수만 조용하면 돼요. 조용하면. 그 말이 너무 섬뜩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조용히 해? 도윤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여줬습니다. 은행 알림. 한기철. 이름이 적힌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수, 지금 이 타이밍에 시끄럽게 굴면요. 형수만 손해예요. 당신이 지금 뭘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투가 참 교묘했습니다. 자기가 주도한 것 같으면서도 책임은 남에게 던지는 말투. 형수, 솔직히 말하면 형수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 말을 장례식장에서 해? 제가 낮게 쏘아붙이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니까 해요. 오늘 밤 지나면 형수는 말할 자격이 없어질 거거든요. 자격.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형수, 우리 서로 살자고요. 서로 살자.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만들고 그 길에 저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면 뭐가 끝나는데? 도윤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수, 아버님 살아계실 때요. 사업이 좀 꼬였어요. 무슨 사업?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빚이 있어요. 빚.
장례식장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건 상갓집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죠. 누가? 도윤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왜? 도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형수는 직장도 있고 신용도 좋고 무엇보다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 단어가 마치 담보처럼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도준이한테 말해. 내 남편이 상주야.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형님이요? 그리고 대기실을 힐끗 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은 지금 술에 취해서 서명도 못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왜 술을 권했는지, 왜 남편이 술을 그렇게 받는지, 왜 시어머니가 한 잔씩만이라며 술상을 열었는지. 술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술은 손을 묶는 도구였어요. 대기실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도준아, 우리 아들 술 한 잔 더 받아. 사람들 성의인데 거절하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고, 친척들은 상주가 술도 못 받냐며 떠들었고, 그 사이 도윤은 봉투를 정리하며 눈빛을 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도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무슨 계획이야? 도윤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대반전이죠. 대반전. 그 단어가 도윤 입에서 나오자 저는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인간은 인생을 판으로 보구나. 형수. 도윤이 제게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임장. 이거 사인만 해요. 미쳤어? 내가 왜 이걸?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형수는 착하잖아요. 그리고 형수는 술만 안 마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형수. 술 마시면 실수해요. 울면 실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울면 들통난다 그 말.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가 들통나는데. 도윤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 솔직히 오늘 밤 형님이 사인한 걸로 만들 거거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도윤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형님은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내일 아침 기억 못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럼 난?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수는 옆에서 말릴 수 있었는데 안 말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치밀해서 저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너 미친놈이야. 도윤이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형수, 욕해도 돼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생각한 가족이 아니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며느리처럼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도윤이 내민 유임장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다시 말해봐. 형님 사인한 걸로 만들 거라고? 도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는? 다시 말해.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자 도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끝까지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형수, 뭘 그렇게 무섭게 봐요. 가족끼리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정리? 네. 아버님이 남긴 빚 형수 이름으로 잠깐만 돌려놓고 재산 정리되면 재산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정답이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뜻. 그 재산을 누군가가 먼저 주려 한다는 뜻.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오늘 장례식장에서 술 돌린 거 너였지. 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 그건 다들 너였지. 제가 단호하게 묻자 도윤이 결국 말했습니다. 형수, 남들 앞에서 체면 차리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요. 체면, 또 그 단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체면 차릴게. 도윤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형수, 똑똑하네. 저는 그 표정이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실로 들어가 상주 옆에 앉은 남편에게 술잔을 빼앗듯 잡았습니다. 도준아, 남편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응, 설이나, 당신 지금 술 멈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오늘은 괜찮아 아버지.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설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상주가 술 받는 게 예의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주는 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장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너 며느리가 말대꾸를.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뒤에서 툭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웃는 얼굴로 제 손에서 잔을 가져가려 했어요. 형수, 그만. 형님, 체면도 있고. 저는 잔을 놓지 않고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남, 제가 처음으로 그를 처남이라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너 지금 술로 사람들 손 묶으려고 하지? 대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친척 한 명이 헛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술 기운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멍해 있었죠. 도윤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형수, 지금 그 말 여기서 하면 형수만 이상한 사람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이상한 사람 될게. 그리고 저는 대기실 한가운데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남편 술 못 마십니다. 상주가 술로 쓰러지면 그 책임은 술 권한 사람이 져야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설이나, 너 미쳤어? 그때 도윤이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형수, 지금 이러면 내일 아침 형수 울게 돼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누가 울지 보자.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겨우 방으로 데려가 재웠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도윤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계속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설이님, 본인 명의 신규 대출 실행 완료. 저는 화면을 보자마자 피가 식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도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됐어요. 형수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고요. 형님은 술에 취했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의 대반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됐다는 걸. 그 문자 한 줄이요. 정설이님, 본인 명의 신규 대출 실행 완료. 저는 그 순간 장례식장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산 사람 인생이 같이 묻히는 기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머리가 그 와중에도 냉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실행이면 지금 누군가 내 신분으로 뭘 한 거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가능한 건 내 지갑, 내 가방, 내 서류. 내가 잠깐 정신 놓는 순간을 기다렸다. 저는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안 질렀어요. 처남 도윤이 아까 말했잖아요. 형수, 울면 다 들통나요. 그래요. 저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그들이 며느리 감정적인 거 봐라 하며 덮을 테니까요. 복도 끝에서 처남 도윤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네. 지금 됐어요. 형수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고요. 형님은 술에 취했고요. 내일 아침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저는 벽 뒤에 숨듯 서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는데 손은 오히려 차가웠어요. 도윤이 통화를 끊고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아, 그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웃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형수, 왜 앉아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 나갔대. 도윤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익숙한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형수 지금 그걸 나한테 말하면 뭐 해요? 은행 오류겠죠. 오류. 요즘 스미식 많잖아요. 형수 직업이 뭐예요? 뷔페 매니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제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도윤아, 너 방금 통화해서 지금 됐다고 했지. 도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형수. 지금 뭐라고? 녹음했어.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제대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즉시 제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이러면 형수만 미친 사람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친 사람 될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이름 도용했지. 도윤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형수. 도윤이 다시 웃는 얼굴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가족 타령으로 빠져나가려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경찰도 같이 보자. 도윤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형수, 장례식 끝나고. 아니, 지금. 제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하자 도윤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지금 신고하면 형님, 어머니 다 망가져. 그 말 결국 본심이 그거였습니다. 형님과 어머니를 방패로 삼아 저를 막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며느리만 희생양으로 남게 하는 것. 저는 도윤 손을 뿌리치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여기는 장례식장인데요.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고 현장의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윤은 제 옆에서 얼굴이 새하얘졌고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형수 진짜 끝까지 가네. 저는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끝까지 가. 그때부터 장례식장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고 전화를 끊고 대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어요. 설이나, 너 어디 갔다 왔니? 상주 자리에 며느리가 비우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 방금 경찰 불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술잔 들고 있던 친척이 손을 멈췄고 남편은 술 기운에 멍하니 저를 봤고 시어머니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뭐 경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이니?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동안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설이나, 너 또 오해하는 거 아니니? 요즘 너 예민해. 예민. 나왔죠. 그 프레임으로 며느리를 묻어버리는 단어.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알림과 통화 녹음 화면을 보여주자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했어요. 설이나 무슨 대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너 오늘 술 누가 권했는지 알아?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어머님, 상주 술 먹이는 게 예의라고요? 그 예의 덕분에 누가 상주 이름으로 뭘 만들려고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 탓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남 탓하는 겁니다. 도윤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 그만해. 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너 입 닫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10분쯤 지나 경찰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 친척들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신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윤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저는 처남이고요. 오해, 아닙니다. 제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방금 지금 됐다고 통화했고 그 통화는 녹음돼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보여주세요.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네. 지금 됐어요. 형수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고요. 형님은 술에 취했고요. 그 짧은 구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도윤 얼굴이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어요. 경찰관님, 지금 장례 중이라.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 중이어도 범죄 의심 정황이 있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며느리니까 차마가 아니라 법대로를 말해주는 느낌. 경찰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핸드폰 잠금 해제 가능합니까? 대출 신청 관련 메시지나 앱 접속 기록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이 버텼습니다. 제가 왜요? 영장이.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미 제출 요청입니다. 거부하셔도 되는데 그럼 절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윤은 제 쪽을 노려봤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진짜 사람 하나 잡네. 그 말에 저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사람 잡고 살았어. 결국 도윤은 휴대폰을 내지 않으려고 했고 경찰은 절차대로 신원 확인과 함께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설이나, 너 지금 내 여동생 남편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야? 너 정말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도윤이 경찰과 함께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도윤 앞을 막았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도윤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형님, 지금 형수 말 듣지 마요. 형수는 원래 예민하고 가족 망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닥쳐.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누구에게 닥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 아내 이름으로 뭘 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데리고 나갔고 대기실은 폭풍 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설이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협박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계산하는 목소리. 너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거. 저는 그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거래하자는 말이잖아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너 하나 살자고 우리 가족 다 죽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제 이름을 담보로 쓰려던 사람들이 가족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제가 불리해질 걸 알았거든요. 대신 저는 제 가방과 지갑, 도장, 신분증, 인감 관련 서류가 있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들어오면서 들고 왔던 가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방이 너무 묵직했어요. 서류가 많이 들어간 무게, 그리고 아침, 발인 직전,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아직 며느리 사인은 못 받았어요. 근데 걱정 말아요. 발인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술 한 잔 먹이고 술, 또 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처남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판을 깔았다는 걸.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준아, 발인 끝나고 집에 안 가.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어디가? 경찰서, 은행, 그리고 변호사.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이나 지금 이 상황이 당신이 상주면 상주답게 해.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내는 자리에서 술판 버리고 사인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면 난 가족 안 할게. 발인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제게 추가 진술을 요청했어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인증 수단이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맡긴 적 있나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제 가방이 잠깐 비어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CCTV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왔거든요. 억울하다 가족이다를 반복하면서 그날 오후 은행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출 신청이
제 명의로 진행됐지만 비대면 인증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 정보가 제 기기와 달랐어요. 즉, 누군가가 제 정보를 빼서 다른 기기로 진행한 정황. 경찰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대출 신청 당시 사용된 기기가 본인 것입니까? 도윤은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때 경찰이 말했어요. 기기 위치가 장례식장 근처 기지국으로 잡힙니다. 또한 해당 기기에서 도윤 씨 계정이 함께 로그인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반전은 여기서였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통장 흐름에서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여러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갔는데 그중 한 계좌가 시어머니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임 씨, 이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저건 도윤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 집은 늘 그랬어요. 자기 살려고 남 탓, 자기 살려고 며느리 탓, 자기 살려고 가족 탓.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너희 살리려고. 아버지 빚이 얼마나 큰지 너는 몰라. 사람들이 집까지 잡아가려고 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이름으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우리 편이잖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우리 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끊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로 사람을 묶고, 술이라는 걸로 사람 손을 묶고,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 인생을 묶는 거, 그거 범죄예요. 경찰이 정리했습니다. 도윤 명의 도용 사문서 전자금융 관련 사기 대출 시도 및 실행, 공범 가능성 조사, 시어머니 자금 흐름 연계로 공모 여부 조사. 강하게 원하셨죠. 강하게 갔습니다. 처남 도윤은 그날 구속영장 신청으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참고인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맨정신이 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설이나, 미안해.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지금부터라도 내 편 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몰랐던 거 아니야? 장례 끝나고 풀자. 가족인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뇨. 장례식장에서 술판을 벌이고 상주를 취하게 만들고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을 돌려서 빚을 덮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술판을 수없이 봐왔지만 그날 장례식장의 술은 위로가 아니라 범행 도구였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몇 달 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남 도윤은 결국 유죄로 정리됐고 시어머니는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울더군요. 엄마, 왜 그랬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가족 살리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살린다고 해서 누군가를
제물로 삼을 권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배운 걸 말하고 끝낼게요. 며느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사람을 묶는 줄이 됩니다. 저는 그 줄을 그날 직접 끊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